예,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용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중간 선거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각종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간 선거 이후에 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야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한 자정쯤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변수들 한번 볼 텐데 아무래도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이 또 초미의 관심사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의 발언들을 봤을 때 최악의 경우는 피하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은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양자 회담 결과에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이나 환율의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긴 했습니다만은 현지 시간으로 7일과 8일에 이루어지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금리를 올리거나 스탠스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기자회견도 없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도 제한적일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기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30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증시 폭락과 실물 경기 위축 그리고 경기 전망 하향 등이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이벤트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사중전에 중국이 미 중간 선거 이후로 미룬 상태고요. 무역 전쟁 여파가 이제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중국 정부 역시 이것을 느끼고 있는 만큼 어떤 논의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굵직한 내용들이 모두 11월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변수들도 많고 하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이벤트 전에 중간 선거 잠깐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포인트들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도 아마 계속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특집으로 계속 구성할 텐데요. 일단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들의 일반적인 시각, 특히 거기에는 글로벌 IB들도 거의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원과 상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실 텐데 하원은 인구수 대비 비례합니다. 그러면 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인구수 배정이 다르고요. 상원은 이제 3분의 1 교체인데 상원은 주당 2명이기 때문에 딱 50주에 딱 1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0대 50이 되더라도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 맡고 있는 게 이렇게 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상관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 폴리티코라는 전문 매체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결국 하원은 결국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원에는 지금 권력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지금 최소한 49명 대 43명으로 상원. 그러면서 결국 10명은 쉽게 넘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한 200명 넘고 지금 경합도 있었지만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하원의 승리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될 거 아니냐? 일단 글로벌 아이디의 대체적인 시각은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글로벌 아이디들이 다 의견을 낸 거를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엊그저께도 특집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란 제도를 믿으시면 결국은 다수가 선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하원을 이제 장악할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거죠. 공화당은 친기업적 그리고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약간 반대쪽 이런 쪽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매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고 특히 어떤 권력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원의 권력 이렇게 되면 약간의 좀 결국은 그런 친기업적 정서가 후퇴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실사상 끝날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 주가는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일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떤 강한 달러 그리고 금리의 상승에 대한 무게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단기적인 반등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정치적 이슈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경제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톰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이후 주가가 바로 10% 올라갈 것이다. 한마디로 감해도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연말의 목표를 S&P 500을 3,000포인트 이상까지 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번 중간 선거가 정치적인 이벤트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중간 뭐 성적표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해왔었던 정책에 대해서 탄력을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잠깐 좀 정책이 후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간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직접적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다 네. 보니 뭐 중간 선거 결과도 증시에 영향을 주겠지만 이후의 이벤트들 G20 여기에서 나타날 양자회담, FOMC, 뭐 우리나라 금리 인상부터 해서 사중전에도 얘기는 많이 안 하게 됐습니다만 이것도 뭐 계속해서 뭐 환율 시장과 증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그러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중요한 건 경제,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얘기했던 FOMC도 중요한 거. 물론 금리는 다음 달에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FOMC에서 또 뭐라고 어떤 발표문은 나오니까요. 예. 이런 게 이슈거리가 되겠고요. 이번 달 말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의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뜨거운 이슈일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모든 걸 통틀어서 아마 시장에 큰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결국은 노벨 경제학자 출신이죠. 그리고 와튼 스쿨의 학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한 얘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로버트 실러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입니다. 워낙 시각 자체가. 그런데 이런 최근에 어떤 금리 상승세 그리고 지금 트럼프 동태의 정책 이런 것들에 따른 무역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적인 자산에 대한 미국의 달러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주가에 대한 주가가 결국은 내년도에도 지금 올해같이 큰 재미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뭐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전해드리겠고요. 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런 얘기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195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15% 이상 중간선거 이후 1년 동안 주가 올라갔다는 거 많이 보셨고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저희 방송을 봤는지 모르지만 매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지만 이걸 또 약간 뒤집어서 하나 더 들어가면 전혀 다른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요. 특히 하원의 권력이 바뀌었을 경우, 하원의 권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1950년도 아니고 1896년이요. 그러니까 120년의 역사를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120년 동안 1년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원의 권력이 바뀌었을 경우입니다. 다수당이 그랬을 경우 1년간의 주가 상승이 불과 1.9%였다는 겁니다. 다수당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16.8% 올라갔는데 이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1.9% 이거는 뭐 결과치지만 결국은 그만큼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약간 불안했다는 거죠. 예. 다만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1950년 이후에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것과도 약간 뭐 차이는 나지만 조금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국민이 있고 지역 주민도 있고 주별로 다 다르죠. 공화당 얘기냐 민주당 얘기냐 그 주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수가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참 중간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전망들이나 그리고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중간 뭐 주요 변수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국내 증시 가운데서 정유주 얘기를 오랜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됐지만 사실 근데 유가는 지난 간밤에도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유가 상승을 원치 않는다라고 뭐 재차 강조를 하기도 했고 또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국이 이란 제재 관련해서 석유 수입 예외 국가로 남은 영향도 있을 텐데요. 뭐 이렇게 해외 이슈가 있는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유가 관련 이슈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 어제부터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가 됐는데 뭐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유 수요를 늘리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휘발유 가격에 대한 어떤 수요 탄력성을 봤을 때는 좀 중립적인 이슈 정도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뭐 상장 정유사 세 곳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도 좀 하락을 했었고 국내 증시 쇼크도 나오다 보니까 좀 추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런 대내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정유주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전망이나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정유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좀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뭐 굳이 말하자면 글쎄요, SO일은 배당 매력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분명한 주장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10월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80달러, 90달러가 곧 간다 얘기가 네. 나왔는데요. 지금 유가 또 급 떨어져서 지금 61달러, 뭐 62달러 뭐 그 아래에 막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만큼 상품 가격 자체 변동을 크게 앞서 울거가는 것이 결국 끌고 가는 것이 유가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예전부터 결국은 투기적인 거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의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그 와중에요.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사우디에서 사우디 영사관이죠. 터키에 있는 거기서 이제 뭐 일부 그 살인 사건, 살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예, 그, 의혹이 있죠.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결국 글로벌 긴장 관계도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이 최근에 유가 상승과 이런 유가 조정에 따라서 사우디 증산했지만 어제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8월 이후 결국 197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원유 생산 1위가 됐거든요. 물론 예. 세일가스가 나오는 거 다 포함됐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유가를 다시 끌어내리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석유화학과 우리나라 특히 정유업계는 이런 유가의 흐름과 정확하게 어떤 실적으로 반영된다? 바로 시기적으로 똑같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각종 재고도 있고 결국 스프레드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4분기에도 석유화학업계, 정유화학업계 전체적인 실적 컨센서스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이후에는 일단 정유업계는 조금 더 살아날 거란 얘기하고 있고 석유학과들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많다라는 거 이해해 주겠지만 크게 봐서는 올해의 어려움을 지금 내년에는 좀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단은 다수 의견이 일하고 있다는 정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좀 어떤 투자 전략이 가능할까요? 네, 뭐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순수 석유화학은 무슨 하나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역시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의 올해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충격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낙폭과 대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만큼 실적과 결국 주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림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이 만약 개선될 경우, 시황이 개선되면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탑픽은 분명히 롯데케미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롯데케미칼은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었죠. 롯데그룹이란 또 어찌됐건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요. 예. 여러 가지 이슈로. 그런 거 보면 당분간은 그런 시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기술적 매매를 보시는 게 맞겠다는 말이지만 이게 롯데케미칼 같은 과거에도 이게 언제 이렇게 하다가도 지금 몇 달 안 보면 이게 또 40만 원 가 있는 게 롯데케미칼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저점 근처에 있는 건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유 섹터에 있는데 SO일과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이 역시 대표적인 여전히 실적도 있지만 기록 꾸준함이 있고 유가 떨어서 같이 떨어졌지만 그것만 갖고 주가가 설명되는 건 아니죠. 역시 정제 마진한 변수가 있겠는데요. 누가 뭐래도 이런 것은 실적보다는 배당 매력이거든요. 특히 SO일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배당 장기 투자심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뭐 주가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SO일 같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배당주거든요. 예. 이거 여전히 뭐 그런 배당을 좀 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이런 게 앞으로 더 선호도가 커진다 그러면 SO일은 언제라도 좀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순수 석유화학 플러스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LG화학입니다. LG화학. 예. 근데 LG화학은 또 마찬가지 많이 같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갔는데 이게 보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쪽 있고 2차 전지 쪽 있는데요. 2차 전지 쪽은 지금 분명히 전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석유화 발목을 잡고 있죠. 다만 이 두 가지가 좋아질 때는 딱 이거라고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만 분야를 본다 그러면 물론 LG화학이 최근에 석유화학 시세 때문에 반등했지만 순수 전기차만 보면 지금은 누가 뭐라도 삼성 SDI가 더 선두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LG화학과 삼성 SDI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유화학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의 향방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